네, 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DB고시학원이고 저는 여러분들 한국사 만점으로 인도해드릴 한국사 대표 교수 오태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박수 안 주셔도 됩니다. 네. 아니 안 주셔도 돼요. 제가 새로 개강을 했고요. 이제 오늘이 7월 3일이죠? 네, 7월 3일 네,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이제 하반기 시작이고 상반기 다 날아갔다기보다는 이제 없어졌고 이제 하반기 이제 반년 남았습니다. 시간 빠르죠? 그래서 2025년 하프 끝났습니다. 그래서 후반전 시작이다. 그래서 원래 모든 경기는 후반전에서 결정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그래서 2025년도 제가 이제 이 DB고시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작년에 수학이 어땠는지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국가직을 대상으로 보는 시험에서는 이게 실강 수강생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강 수강생 요즘 거의 없으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 다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는데 실강 수강생이 계신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인터넷 강의로는 내가 집중이 안 된다라는 이유 하나. 두 번째는 난 뭔가라도 그래도 열심히 좀 이렇게 해야지. 집에서만 있거나 뭐 동네 카페라던가 도서실 가서 하면은 뭔가 좀 지겹다. 그래서 사람들이랑 뭔가 좀 부대끼면서 분위기도 좀 파악하고 싶다. 집중력을 높이고 싶다. 뭐 이런 이제 개인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인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상직 시험 공부하신 이렇게 매번 오신 분이 있는데 뭐 말씀 미리 어차피 영상 찍을 거니 계셨는데 그분 합격하셨어요. 기상직 준비하신 분. 그래서 이따가 저는 이번 강의 끝나고 그분이 찾아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점심 식사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 딱 1년 공부했거든요. 1년 딱 공부해가지고 기상직 합격을 하셨어요. 최종까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 관련돼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어떤 그 경험을 하셨는지. 왜냐하면 제가 그분께도 늘 얘기했어요. 그 전에도 기상직이셨는데 매번 나온 남학생이셨거든요. 그분도 합격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상직 합격자는 계속 배출되고 있습니다. 매년 기상직을 계속 배출을 하고 있고 또 간호직도 마찬가지고 식품위생직도 마찬가지인데 식위직도 합격하셨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5월까지 식위직은 안 계셨는데 실강 수강생은 오셨던 식품위생 관련 식위직 준비하신 분은 합격하셨습니다. 여선생님이신데 여성분이신데 합격하셨고 간호직이시잖아요. 간호직도 진짜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으로 간호직인데 올해 시험 치신 분 간호직이 100점, 한국사 100점. 그분 합격할 거예요. 이제 아직 시험 발표가 안 났잖아요. 그래서 합격하실 거고 같이 오셨던 간호직 준비하신 분 한국사가 95, 그러니까 100점 95. 그러니까 그분 합격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다른 과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한국사 점수만 따지고 보면 100점 95점이거든요. 그러면은 합격이겠죠? 한국사만 잘하시진 않았을 테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다른 것도 망했나? 모르겠다. 근데 그러니까 분위기는 좋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시험 치시고 다 본인 시험지를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그걸 제가 바로 채점을 해드렸거든요. 해가지고 100점, 만점, 대박 막 이랬어요. 막 엄청 좋아하시고 한 분은 나이가 조금 있으셨어요. 아이가 이제 군대 가고 간호직 준비하신 분이셨는데 그분 진짜 열심히 하셨거든요.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셨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국사 95점 잘했죠. 근데 그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국사를. 그러니까 지금 아마 처음 접하신 두 분 입장에서는 혹은 한능검 3급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어찌 보면은 내용이 여기가 조금 많아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보다는. 그래서 나 3급 있는데 왜 어렵지? 이럴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워들 하셨다. 그게 헤매는 기간이 좀 있어요. 이게 마치 너무 한국사가 너무 많고 외울 것도 너무 많고 뭐 단어도 되게 어려워요. 뭐 보면 한국사라고 해서 우리말인 것 같지만 우리 역사 같지만 실제로는 다 한자거든요. 이게 한자라서 거의 외래어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비변사, 뭐 도병마사, 중추원, 집사부, 뭐 심지어 중정대 들어보셨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진 정치기구를 우리가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만든 우리식으로 변형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중국
사와 연계가 되어 있어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좀 용어가 어렵다. 또 방대하다. 또 사람들 외우는 게 되게 어렵다. 왜냐하면 신학기 초에 같은 반 된 친구들 이름 외우기가 처음엔 어렵잖아요. 제 얼굴이랑 이름이랑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같은 반 친구들인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반 친구들인데 한 500명쯤 된다. 그래서 500명 친구들을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번호 순서까지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뭐 김인만, 뭐 2번 뭐 조용철, 뭐 3번 뭐 김혜연 이런 식으로 김혜연은 너 몇 번이야?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또 김혜연 가족 관계는 뭐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다음에 쟤 뭐 잘해? 뭐 잘했어? 뭐 못했어?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또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고 이게 정치 제도, 뭐 심지어 외교 관계, 뭐 심지어는 경제 관련되어 있는 활동, 뭐 토지 제도사, 뭐 세금, 또 심지어 그 사람들이 썼던 어떤 종교, 뭐 학문, 철학 체계, 이게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게 되게 힘든 게 사실입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 부분 기본기를 잡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몇 년이 있어요? 1년이라는 나름 짧지 않은 시간이 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뭐 수강생들 대부분이 뭐 100점, 뭐 95점, 90점, 제일 못하신 분이 몇 점이셨냐면 85점이거든요. 85점이면은 요번 지방직 기준으로 해서 그냥 상위 한 13%? 그러니까 전체 응시생이 100명이라면 13등쯤 하신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85점이고, 그러면은 90점은 뭐냐? 그러면은 상위 한 10등? 9등? 8등? 요 정도? 8등, 9등? 그러니까 한 8%, 9%, 10% 요쯤 되고요. 95점이면은 상당히 잘한 거죠. 100명 중에 한 4등, 5등 안에 들었을 테니까. 그 정도를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표정들이 보면은 어떤 표정이셨냐면 처음에는 이게 뭐지? 와,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제가 한국사랑 제가 또 저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지금 저는 대학교의 경영교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경영교수, 그 다음에 저기 해커스라는 학원이 있어요. 우리랑 그 경쟁 학원은 아니고 그냥 다른 학원인데, 제가 그 임용 역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 역사가 뭐냐면 중고등학교 역사 선생님 뽑는 곳이 있죠. 임용고시. 그래서 역사 선생님 뽑는 시험을 제가 가르쳐요. 그러니까 역사 선생님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태권도 사범들을 가르치는 사범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알겠죠? 그러면은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냥 날라리 양아치 뭐 사기꾼 수준이 아니고요. 또 왜 유튜브 틀거나 그러면은 막 역사 뭐 강의한다는 사람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거 보면은 대부분 다 취미가 유튜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역사 스토리텔러 뭐 이러면서 자기를 엄청 막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 그냥 이 말을 되게 잘하시고 재밌게 하시는 요 정도 능력은 뛰어나시지만 제도적인 개념에서의 역사 시험 관련돼서는 그분들은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냥 재밌는 거를 재밌게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근데 저는 재미없는 거를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재밌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사 관련돼서는 임용 역사 부분에서는 제가 세계사도 가르쳐요. 그래서 중국사도 가르치고 일본사도 가르치고 한국사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제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 제 수업 들으셨던 분들이 뭐 최근에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 들으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나름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그 시험 성적 부분에서는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되잖아요. 여러분들 목표가 뭐 재밌으라고 온 건 아니니까 뭐 즐거우면 좋겠지만 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강의라고는 해요, 학생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즐거워하시고 재밌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저한테 이렇게 다 찾아오시고 그러지 않으시겠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주인공이고, 어찌 보면은 제가 공무원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제자분들이 될 것입니다. 제가 사실 공무원 강의만 18년 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한국사에서 18년 넘게 했다는 거는 그냥 나름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쟤는 고수구나,
도가 텄구나. 한국사 공무원 한국사 관련된 가르치는 거는 굉장히 도가 텄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최근 시험이 좀 쉬워져요. 되게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조금 따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쉬워지고 있고, 한능검이 좀 어려우셨죠? 근데 사실 한능검은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뭘 오해하시냐면은 문제를 엄청 열심히 읽으셔서 어려운 거예요. 문제를 열심히 읽으면 안 되는 시험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막 엄청 그림으로 비유해 드리면, 우리 공무원 시험을 좀 따가고 있으니까 그림으로 비유하면은 그림 작품이 하나 있어. 그러면 막 되게 복잡한 막 배경도 있고 막 뭐 건물도 막 들어가고 막 복잡해. 막 별도 막 잔뜩 막 뭐 도리도 잘하고 있고 막 사람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등장하는, 여기 한능검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딱 열심히 읽다 보면은 열심히 읽어야 돼. 근데 한능검은 겉으로는 이렇게 복잡해. 너무 어려워 보여. 용어도 이게 뭐야 도대체, 뭐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죠?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는 이 많은 그림들 가운데에서 요거 하나만 찾으면 돼요. 어떤 그림은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요거는 계속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뭘 물어보든 어떤 그림으로 바뀌든, 그러니까 자료가 계속 바뀌거든요. 바뀌는데 이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글을 읽으면 안 돼요. 열심히 글을 읽으면 안 되고 문제를 열심히 읽지 말라 그래요, 제가. 야, 너 한국사학력 검정원 시험 어려웠던 이유는 열심히 봐서야. 열심히 보면 안 돼. 이거는 그냥 막 찾다가 뭐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오! 이거 나왔으면 그게 답이야! 이래요. 그래서 요거랑 항상 이렇게 연결되는 답이 1, 2, 3, 4, 5 중에서 요거랑 이렇게 요거 나오면 항상 답이 여기에 나와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도 이래요, 지금. 그래서 최근 국사 문제가 되게 쉬워요. 근데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쉬워일 수 있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역사를 봤잖아요. 20년 동안에. 최근 공무원 시험 한국사가 제일 쉽습니다. 진짜 20년 동안의 문제들 중에서 제일 이지한 단계가 지금이에요.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근데 내년에도 그럴 거거든요. 내년에도 진짜 완전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년에 몇 점을 목표로 해라? 100점을 목표로 해라. 진짜로. 진짜 100점을 목표로 하면 여러분들은 안정적으로 합격을 합니다. 간호직, 식의직, 기상직 다 안정적으로 합격합니다. 최종 합격, 제가 아까 했잖아요. 정혜빈 선생이라고 기상직 찾아온다고. 그분이 저를 찾아오는 이유는 다른 선생들은 다 모르겠어요. 찾아왔는지. 저한테 고마워해서요. 진짜로.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년에 저한테 고마워할 거다. 고마워해달라고 사정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연스럽게 고마워하게 되실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이런 말씀 드리면 그때 작년에 앉아 계셨던 분들도 거의 끝까지 가셨거든요. 뭐 사정이 있으셔서 안 나오신 분들 계시긴 하지만 지금 표정들이랑 똑같았어요. 제가 1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될 거다. 알겠죠? 강의 소개 이제 합니다. 자, 이걸로 일단 할 건데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책을 제가 선정한 이유는 그래도 혼자서 강의 들은 걸 가지고 내가 뭔가 혼자서 이렇게 집에 가서 읽어보기는 해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단어로 나열되어 있는 책도 있거든요.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올해 하반기에 할 겁니다. 하반기 지금이 하반기이긴 하지만 4, 4분기에 할 거예요. 그래서 4, 4분기 때 가서 이거를 정리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갈 거고, 그 다음 내년 상반기에는 기출문제풀이랑 문제풀이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단계를 좀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이 책으로 제가 한 5달 정도 강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5달 정도. 왜냐하면 또 이게 일주일에 원래 이틀 있다가 우리 수업이 하루로 줄었어요. 그 이유는 폐지가 곧 되기 때문에 비중이 커지지 않아서 회사에서도 이제 그냥 하루로 줄여서 그냥 강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이제 곧 폐지될 과목이라 그렇게 좀 줄여간 듯해요.
저도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그리고 대신 이제 수업을 2달에 끝내는 게 아니라 3달에 한 번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그래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2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은 32시간이잖아요. 4시간씩 8회니까, 그지? 32시간으로는 도저히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무리 요약을 하더라도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3달 정도 개념을 잡고 강의를 할 수밖에 없고, 대신 이걸 다 알려드리는 건 못하고 진짜 나오는 거 있죠. 나오는 거.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학생분들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거든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정말 다 나왔어요. 이랬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건 다 나온다고 봐야 돼요. 제가 그때도 학생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 분명히 다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안 믿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진짜예요. 진짜 100% 제가 얘기하는 이건 나옵니다. 그럼 진짜 나와요. 그렇게. 심지어 문제도 어떻게 나올지를 제가 미리 알려드려요. 그럼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까지 알려드렸는데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거 틀리면 이거는 내 탓이 아니다 이랬어요. 이거는 네 탓이지 이건 내 탓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탓이요 너의 큰 탓이다 이랬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맞대. 근데 결과적으로 점수가 그렇게 잘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책으로 일단 한 5달 정도 강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5달 하기 싫은데 너무 5달을 하기 싫은데 좀 빨리 끝나고 다른 것도 하고 싶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저의 의지가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알겠죠? 그래서 최소한 책을 읽을 줄은 알아야 된다 이런 개념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 까먹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뭘 모르는지에 대해서 뭐가 부족한 부분이냐에 따라서 그걸 찾아볼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 끝나고 난 다음에는 100점 노트라는 그 노트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100점 노트 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강의를 할 거고,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까지 해서 내년 5월까지 딱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그렇게 큰 부담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복습은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강의 시작하죠. 뭐 내용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근데 강의 시간 안에 이 내용을 같이 녹여내야 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성적이 어땠는지, 또 저는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강의를 할 건지, 커리는 어떤 건지 이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의하죠. 자, 페이지 2페이지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이게 제목이 교재가 없으세요? 지금? 교재가 저 위에 있거든요. 혹시 쉬는 시간에 갔다 오시겠어요? 교재가 필요하니까. 일단 안 나옵니다. 2페이지. 안 나오는 건 안 보셔도 되죠? 3페이지도 안 나와요. 그래서 쭉 넘기시고, 한국사의 사관이라고 나오거든요. 제목이. 옛날엔 이것도 되게 중요했는데 안 나와요.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이 사관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일제시대에 하겠습니다. 일단 8페이지 넘어가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죠. 지금 옛날에 이건 다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안 나올 것이 저는 거의 확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8페이지에 있는 민족주의 사관이라는 개념은 있거든요. 근데 요건 나와요. 요건 나오는데, 이게 어느 파트에 나오냐면, 저는 이제 사관을 처음에 강의를 하다가 이 사관이라고 하는 거를 좀 깊게 들어가면서 먼저 공부하고 들어가자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파트가 사관 파트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 이 테마로 있거든요.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요거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가운데 그 민족주의 사학을 만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 사학이 뭐냐면, 민족 사학자들이라 그래요. 박은식과 신채호를. 근데 민족주의 사학자들 두 분을 구분하는 문제가 꼭 나와요. 이 두 분 구분하기. 그래서 제가 민족주의 사관에 8페이지에 사진까지 실어놨죠. 박은식 보이시죠? 그다음에 오른쪽 9페이지에 신채호 있죠. 그래서 사진까지 내가 이렇게 실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두 분 구분하기는 우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민족주의 사학자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민족 사학이 뭐냐? 사학이야 뭐 사학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민족 사학이잖아요. 그럼 요 사학 앞에 붙어 있는 요 단어 있죠, 요 단어. 요게 뭐냐면 이 사학의 목적이에요. 이 사학이 추구하는 목표예요. 그 민족의 사학이니까 민족을 위한 사학인 거죠. 그럼 엄밀히 말하면 사학이라는 건 그냥 다 민족을 위한 사학이지 뭐 다른 민족을 위한 사학은 아닐 텐데 이걸 왜 민족 사학이라고 했을까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민족의 뭘 위한 사학일까요? 라는 거예요. 민족의 뭘 위한 사학이냐? 이게 민족주의 사학이에요. 민족의 뭘 위한 사학입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독립입니다. 식민지 체제 내에서의 독립을 위한 사학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은 엄밀히 말하면 민족의 독립을 위한 사학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럼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 거예요? 민족의 독립을 위해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어떤 분들이에요? 독립운동가죠. 뭐 안중근도 있고, 예? 안중근 선생이 이토를 죽이기도 했고, 또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에서 승리를 거두시기도 했고, 뭐 되게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김구 선생님 같은 분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은 역사학자는 아니죠. 그죠? 근데 이분들은 독립운동가인데 총을 쏘거나 뭐 폭탄을 던지거나 임시정부를 만들거나 하는 형태의 독립운동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집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누구한테 알려줘야겠다.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역사를 알면 우리가 왜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왜 우리가 자주국인지에 대한 이 관념과 인식이 굉장히 커질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애국심. 그죠? 우리 역사를 알면 애국심이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신 분들이에요, 그거. 알겠죠?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은 뭐다? 민족의 독립을 위한 사학이었다. 그러니까 박은식, 신채호는 그냥 단순한 역사학자가 아니라 어떤 범주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에요? 독립운동가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다. 알겠죠? 뭐 역사학자들 많죠. 뭐 조선시대 역사학자들도 있고 뭐 고려시대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독립운동가라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독립운동가이면서 역사학자다 하셨죠. 그래서 요게 나올 거예요. 요게. 근데 요거는 나왔으니까 미리 좀 체크를 하고 가면, 자, 그냥 쭉 읽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을 잡고 가면 이 8페이지, 9페이지의 중요한 테마가 뭐예요? 독립을 위한 역사인 거죠. 독립을 위한 역사학자들 두 사람을 구분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생긴 게 이렇게 생기셨구나. 이분이 박은식이구나. 할아버지네. 그 다음에 신채호. 약간 중년이시네. 이런 느낌이죠. 예. 그래서 이 두 분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쓴 뭘 물어보겠어요? 책. 이분들이 쓴 역사책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나와요. 그게. 그래서 거기 보면 양가로 2번 대표학자 1. 박은식 이렇게 써 있죠. 그럼 박은식은 호가 많죠. 호가 뭐예요? 이름이 아닌 나를 지칭하는 또 다른 이름들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겸곡, 배감, 태백, 광로, 무치생, 무지 많잖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호가 뭐냐면 배감이에요. 그래서 배감, 박은식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당연히 신채호도 호를 물어보겠죠? 그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꾸를 이루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호는 배감이면 이분은 호가 뭐예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분의 호는 아마 많이 들어봤을 텐데 단재라고 합니다. 단재. 단재 신채호 이렇게. 그래서 호를 많이 물어봐요. 호를. 됐죠? 네. 그 다음에 이분이 쓴 책 제목들을 물어보거든요. 그럼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독립운동이랑 연계해가지고 박은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2대 대통령이에요.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입니다. 그런데 2대 대통령은 박은식이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임정의 2대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시죠? 그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독립운동가의 경력 가운데, 스펙 가운데 이분은 임정 2대 통령이셨다. 그런데 이분은
임정을 우리 임시정부를 단재호 신채호는 해체하자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왜 이걸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박은식은 임시정부를 대통령이까지 하셨으니까 임시정부를 유지하자는 분이었잖아요. 근데 이 신채호는 이거를 없애자고 한 사람이에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임시정부도 요즘처럼 좌우 대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파냐 좌파냐. 요 좌라고, 제가 신채호를 좌라고 하는 이유는 완벽히 좌는 아니지만 무정부주의거든요. 그래서 아나키스트예요. 아나키스트가 볼셰비키라고 하는 그 사회주의랑 연계가 사실 돼 있어요. 이게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거기까지 설명하면 좀 어려우니까, 박은식은 우파거든요. 우파라는 건 뭐냐면 민족의 독립을 중시 여긴 분이에요. 근데 좌파들은 민족의 독립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계급 해방이라고 봤어요. 그 계급 해방이란 뭐냐면 민족의 개념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독립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범주로 압박자와 착취자와 피압박, 착취당하는 사람과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민족에게 다 있는 계급이죠. 그래서 그 계급 해방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근데 당시 임시정부를 그런 우파라고 부르는 민족 지도자들의 그런 부르주아 집단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지배계급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임시정부를 없애자고 주장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무정부주의자예요. 그러면 이걸 강조하면은 이제 그렇구나. 그러면 이분은 우리나라의 국호를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파들은 우리 국호를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한국이라고 봤어요. 우리나라의 정통 국가의 명칭은 한국이다. 혹은 대한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이 대한인이 이런 국호를 중시 여겼던 반면, 이들은 이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해체하자고 주장한 사람들이니까 한국인이 대한인이라는 국호 대신에 원래 우리나라의 국호가 뭐예요? 옛날부터 쭉 이어져 오는 조선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정통으로 봤어요. 그럼 지금도 약간 이렇죠. 우리 지금 사우스 코리아를 뭐라 그래요? 대한민국이라 하고, 저기 노스 코리아를 뭐라 그래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인데 걔네는 북한이라고 안 하죠. 우리 북한이야 이렇게 안 하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네를 조선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 알겠죠? 그래서 신채호는 36년에 죽었지만 만약에 45년 해방 이후까지 살았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월북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파들은 남쪽에 남았고 좌파들은 다 어떻게? 북한으로 갔을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차이예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그래서 역사책 이름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하면 다 누구 거예요? 박은식이고요. 조선 어쩌고 하면은 일단은 박은식이 아닌 거예요. 차이 아시겠죠? 요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단지 외우느냐 안 외우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볼까요? 거기 보면 박은식이 뭐라고 했는지 거기 책 제목 나오죠. 한국 통사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한국 통사. 그래서 박은식이 쓴 책 제목이 뭐다? 한국이라는 국호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책 제목도 한국이라고 했고 통사라고 했다. 그럼 이걸 왜 통사라고 했을까요? 이게 한자인데 왜 통사라고 했을까요? 통자가 무슨 통자일까요? 통할 통? 전부 끝까지? 통자의 한자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또 이 책의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통자는 영어로 번역하면 pain이에요. pain. 고통. 그럼 한국 통사라는 책을 번역을 한번 해보면 우리 한국인들의 통한의 역사. 알겠죠? 통한의 역사. 한국 통사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 이런 얘기. 통자니까 통한의 역사는 주로 누구와의 관계겠어요?
중국이나 일본과의 관계에서 빼앗기고 침략당하고 짓밟히고 이런 역사를 호소했겠죠. 근데 단지 당한 역사만 쓴 게 아니라 저항한 역사도 써 있던 거예요. 저항한 역사. 한국인들이 일본과 싸운 저항한 역사, 또 중국과 싸운 역사, 이런 얘기들 있죠. 이런 얘기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죠? 네, 그게 한국 통사예요. 통한의 역사. 좋아요. 그러면 동글뱅이 거기 한국 통사 여기 사료거든요. 이제 사료를 조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왜 역사를 쓰느냐에 대한 얘기가 여기 한국 통사의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분이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는 멸망할 수 있으나 그 역사는 결코 없어질 수 없다고 했으니 이는 나라가 형체라면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자, 이 책이 쓰여진 시점이 1915년입니다. 1915년에 한국 통사라는 책을 썼는데 자, 여기서 이분이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우리나라가 지금 망한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근거가 뭔지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 줄에 뭐라고 하셨어요? 나라는 멸망할 수 있다. 이렇게. 멸망할 수는 있다. 멸망했으니까 지금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1915년이라는 시점은 나라가 언제 망했냐면 1910년에 망했어요. 그러면 망한 지 5년 뒤죠.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형체는 없어졌다는 얘기죠.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형체는 없어졌지만 뭐는 없어지지 않았다.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 했어요. 왜냐하면 역사는 없어질 수 없으니까. 경험이라는 게 없어질 수 있어요. 원래 존재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고 했다. 왜 그냐? 역사는 뭐다? 정신이기 때문이다. 비록 나라는 없어졌지만 그 나라의 역사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정신이 없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 나라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으면 된다? 정신은 살아남아야 한다. 그럼 언젠가요? 이 형태는 부활할 수 있다. 요거거든요. 이것이 내가 역사를 쓰는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민족이 자기네들 조상의 역사를 잊어버린다면 그 나라는 완전히 끝장난 것이다. 하지만 나라가 없어졌고 형체가 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역사에 대한 이 이즘, 망각이 없다면, 즉 망각하지 않는다면 언젠간 다시 나라가 부활할 것이다. 이랬어요. 이 말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진짜예요.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망한 게 기원전에 망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네들 역사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자손들에게 베갯머리에서 자기네들 역사를 시 형태로 노래를 불러줬어요. 계속. 구전돼 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구약 성서라는 형태로 남겨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구약 성경이에요. 잊혀졌어요? 안 잊혀졌어요. 그래서 언제 부활했어요? 20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시오니즘이라는 거예요. 시오니즘. 시오니즘이 뭐예요? 정신,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알겠죠? 박은식은 그걸 안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했지만 나라를 다시 되찾고자 하는 열망과 과거에 있던 한국의 역사를 우리 후손들이 잊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나라는 부활할 거다. 알겠죠? 그래서 한국 통사에서 나라가 형체라면 역사는 뭐다? 정신이다 라고 한 거예요. 알겠죠? 네, 그거예요.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니까 요거 하나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 사료가 나오면 이건 누구다? 박은식의 한국 통사다? 한국 통사구나. 그러면 이 사람을 물어보는 문제의 정답은 뭐냐?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역임하였다가 답인 거예요. 그래서 박은식, 임정 2대 대통령, 한국 통사. 이게 3박자. 됐죠? 그러면 다음 중 박은식이 쓴 역사책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객관식 드릴게요. 지금 공부한 걸 바탕으로 응용 한번 해보세요. 1번 조선상고사, 2번 조선사연구초, 3번 조선사연구, 4번 조선민족사기론, 5번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정답은? 정답 맞아요. 5번. 쉬워요? 안 어려워요? 쉽죠? 이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지 이걸 다 외울 필요 없어. 흐름, 뭔가 통하는 공식,
정답 5번이죠?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 그렇습니다. 박은식이 쓴 또 다른 책 하나가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예요. 쓰여진 시기는 3.1운동 직후입니다. 왜? 3.1운동을 봤어요. 박은식이 해외에서. 그 감격이 매우 컸습니다. 2천만 조선 민중이 일본과 맨손으로 싸워 나간 것에 대해서 큰 감동을 느낀 거예요. 이 해외에 계신 분들이. 아, 조국에 있는 동포들이 일본과 맨주먹으로 맞서는구나. 그 감격으로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 한국 독립운동의 뭐의 역사라는 혈사가 뭐예요? 피의 투쟁의 역사. 알겠죠? 그래서 3.1운동 직후에 쓰여진 책. 여기까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 8페이지에 있던 거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밑줄 동글뱅 2번 져서 국권 피탈 이후 만주 환인으로 망명한 후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자, 거기다 호감 치시면 돼요. 한국 통사. 요거는 꼭 외우라는 거예요.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 찾으셨죠? 네,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거기 한국 통사 1914년인데 여기 왜 1915라고 했어요? 네. 에이, 틀렸네요. 이게 아니라 쓰신 지필을 탈고하신 게 1914예요. 그래서 어떤 책은 1914라고 써 있고 이게 책으로 출간이 된 게 1915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큰 차이는 없으니까 연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하나 더 갈게요. 신채호 나왔어요. 그럼 신채호 선생은 쓴 책 제목이 조선이죠, 조선. 그래서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조선 상고사라는 책인데요. 혹은 조선사 연구초라고 하거든요. 그럼 공통점이 뭐예요? 조선이죠. 그러니까 이게 박은식과 구분할 때는 조선이라고 들어간 역사책을 썼다면 이건 신채호구나.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보기 1, 2, 3, 4가 다 조선이었죠. 그러니까 조선으로 시작하는 역사책이라고 해서 다 신채호는 아닌 거예요. 뭐 정인보도 있을 수 있고 손진태도 있을 수 있고 안지용이 있을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나중에 해야 할 심화 과정이고 일단 여기서는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열사의 저자가 박은식인 것. 그리고 조선상고사나 조선사연구초라는 책을 쓴 사람은 신채호라는 정도를 아시면 되겠고 특히 이 조선상고사라는 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채호의 조선상고사는 9페이지에 잘 나오는데 거기 보면 조선상고사 책 머리말에 신채호가 이렇게 썼어요. 역사학자들이 역사책을 쓸 때 역사란 무엇인가 해서 머리말 같은 걸 쓰거든요. 저도 요번에 책이 하나 새로 나와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관련되어 있는 책으로 150페이지짜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두꺼운 책이 아닌 거죠.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두꺼운 책도 많고 얇은 책도 많은데 저는 이제 두꺼운 책을 안 내고 얇은 책을 냈어요. 근데 요번에 7월 10일 날 출간이 됩니다. 근데 머리말을 저도 썼어요. 머리말을 쓸 때 저는 뭐라 했냐면 신채호 선생은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셨지만 저는 한능검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사업력 검정시험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절대 복잡한 시험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사업력이 너무 어려웠다 다 그래요. 100이면 100 다 어려웠다 그래요. 근데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그게 진짜 안 어렵거든요. 정말 안 어렵거든요. 진짜 어려워 보이는데 안 어려워요. 다 속는 거예요. 구사편찬위원회 학예사들한테. 그래서 한능검이란 무엇인가? 복잡해 보이지만 다양한 자료와 사진 및 사료를 발굴하여 여러분들을 현혹해 하는 것이다. 다만 꼭 나오는 문제들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1번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알겠죠? 네. 그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라 했냐면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라고 하셨어요. 거기다 현감 주시면 돼요. 네.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이랬어요. 그럼 이게 이 좌파적 시각을 보여주는데 아와 비아와의 투쟁이다. 나가 아닌 자와의 투쟁이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면 투쟁이라는 거예요. 싸움이다. 싸움이다. 그러면 이게 모든 거에 다 적용되거든요. 일단 여기서 누구와 누가 싸우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인 거죠. 왜? 야 이거 나와! 했더니 여러분들은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공부해! 난 싫어. 투쟁이죠. 또
또 뭐예요? 우리 회사와 다른 회사와의 투쟁이죠. 우리 회사가 더 잘해요. 이런 거. 이걸 확대해 보면 어떻게 돼? 우리 한국과 우리 한국이 아닌 외세와의 투쟁이다 이거죠. 그래서 한국사란 우리나라와 우리나라가 아닌 자들과의 투쟁의 결과물이다라고 봤어요. 근데 우리가 그 투쟁에서 지금까지 잘 버텨왔죠.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나라가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민족이 소멸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신채호가 살았던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였어요? 100년 전이거든요. 이때가. 우리 국가가 일본과의 투쟁에서 패배했죠. 완전 졌죠. 한일전에서. 전쟁에서 졌죠. 나라가 넘어갔죠. 그 민족이 어떻게 돼요? 소멸 위기에 들어갔죠. 지금 당시에. 말살 직전까지 갔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상고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현대사, 조선 현대사 이렇게 안 쓰고 상고사라고 쓴 이유는 현대사에선 졌기 때문인데 옛날 상고니까 아주 옛날에는 우리가 진 적이 없다 이런 거예요. 이거 알려주려는 거야 사람들한테. 우리 안 졌었어. 왜 안 졌냐 했더니 이분이 뭐래? 투쟁의 역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이야. 투쟁에서 이겼기 때문이죠. 그럼 투쟁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기고자 하는 정신이 필요한 거지. 투쟁심. 그 투쟁심이 우리가 되게 강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 투쟁심을, 한국인들의 투쟁심을 화랑이라고 했어요. 화랑 정신. 그 화랑도들은 신라 사회에 있었던 청소년 조직이거든요. 신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신라의 청소년 조직이 화랑, 요즘 말로 하면 육군사관학교 같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들은 그 대표 생도를 연대장 생도라고 하는데 그 연대장 생도를 뭐라 부르냐면 화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군복 가운데 되게 화려한 군복 아시죠? 빨갛고 파랗고 하얀색 바지 입고 위에 그 샤코 모자 같은 거 쓰고서 흰 깃털 꽂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렇게. 그게 화랑의 그 제복을 구현한 거예요. 화랑이라는 뜻이 뭐냐면 꽃 화자에 사내랑자거든요. 그래서 꽃화에 사내랑자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꽃보다 남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되게 아름다운 또 화려한 귀족 남자들의 모습을 구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화랑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얼굴에 가장 아름다운 화장을 하고 나갔대요. 그걸 낭장이라고 해요. 낭장. 그 화랑들이 화장을 하고 나간 이유는 막 붉게 막 그 얼굴에 이게 아이섀도우도 확 그리고 얼굴 하얗게 칠하고 입술도 이렇게 빨갛게 칠하고 뭐 이렇게 치장 장신구를 많이 달고 나갔거든요. 전쟁터에.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그 전쟁이 나의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질 것이다. 이랬어요. 꽃이 제일 예쁠 때 꺾이죠. 그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마지막을 맞이하리라. 이 정신을 무슨 정신이라고 그래요? 임전무퇴 화랑정신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는 후퇴하지 않는다. 그 투쟁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고, 옛날에는 우리가 주변국과의 전쟁에서 진 적이 없고 나라를 지켜왔다고 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대한제국 말기 상황이 어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었다. 그런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라를 뺏긴 거다. 그럼 이 신채호가 조선상고사를 쓴 이유는 뭐를 되살리기 위해? 화랑 정신을 난가라고 했어요. 난가. 가짜가 집 가짜인데 이게 난가가 화랑의 집이라는 뜻이 아니라 가라고 하는 거는 사상 정신을 찾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교를 뭐라 그래요? 유가. 도교를 도가. 묵자가 창시한 걸 묵가. 불교를 불가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본 정신을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나라 전통 종교의 전통 신앙 개념으로 난가라고 봤어요. 난가. 이게 한국의 고대 정신이다. 그 난가 정신이 우리 투쟁 정신이다. 이렇게. 그래서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인데 옛날 우리 한국인들은 난가 정신이 매우 강했다. 화랑 정신이 강했다. 두 글자로 난가라고 했다. 그 난가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나라를 지켜왔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지금은 현세에 안주하고 편안하게 살고자 하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라를 위한 삶을 전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라를 뺏긴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조선 상고사를 쓴 이유가 뭐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봐라 이거예요. 이게 이런 조상들을 둔 후손이 우리가 맞니? 이런 거죠. 투쟁 정신이 굉장했던 임전무태 정신을 갖고 있었던 조상님들을 둔 게 맞니? 우리가? 이런 얘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첫 총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란 무엇인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역사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신채호가 쓴 거예요. 그래서 신채호는 난가 정신, 즉 화랑 정신을 중시 여겼고 그 책을 어디서? 조선 상고사에서. 그럼 조선 상고사는 일종의 총론이거든요. 그러면 요거의 사례를 쓴 게 뭐냐면은 조선사 연구초라 그래요. 그럼 난가 정신을 구현을 했잖아요. 그게 뭔지 설명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종의 전쟁, 그 얘기를 쫙 썼어요. 이게 조선사 연구초예요. 연구를 한 거예요. 이런 사례가 뭐였는지 알겠죠? 그래서 조선사 연구초라고 한다. 그래서 조선사 연구초에는 과거에 우리 민족이 외세와 싸우면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던, 전쟁에서 지지 않고 끝까지 싸우려고 했던, 설사 지더라도 그 자리에서 목숨을 그냥 던지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 그런 내용들을 쫙 쓴 거예요. 알겠죠? 예. 그게 바로 뭐다? 조선사 연구초라고 한다. 이걸 초라고 초자를 붙인 이유는 감옥에서 써서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써가지고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출판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초본인 거예요. 초본, 원고. 그 원고 초본이기 때문에 조선사 연구초라고 한 겁니다. 뭔 차이인지 알겠죠? 그래서 책 제목이 원래 뭐가 되어야 될 것이었어요? 조선사 연구였어요. 조선사 연구. 근데 여기 감옥에서 써가지고 뭐라? 초자가 들어간 거예요. 초본이기 때문에 초본.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이걸 간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요걸 간행을 했어요. 간행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연구를 하신 분이 또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또 나중에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9페이지 보시면 거기 책 보면은 2번의 저서에 독사신론 뒤에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책 두 개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앞쪽에 있는 독사신론도 중요하니까 독사신론,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이렇게 해서 3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기본 수업 때는 이렇게 지금 제가 박은식 신채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은 11페이지가 나오거든요. 11페이지에 민족주의 사학자들을 계승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긴 되게 많죠, 이제. 그러니까 이분들이 선구자들인 거예요. 박은식이 1번이고 신채호가 2번이고 그다음에 요거 그 후학들 2세대. 이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2세대가 누구냐면은 정씨, 안씨, 문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정한문이라 그래요. 정씨, 안씨, 문씨. 그게 11페이지에 있는 자, 맨 위에 누가 보이세요? 정인보. 두 번째, 문씨가 누구예요? 문일평. 찾으셨죠? 그 다음에 안씨가 누구예요? 안재용. 이 세 분. 그럼 이 세 분은 어떤 분들이냐 이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뭘로 묶을 수 있냐면요. 이 세 분은 3인방이에요. 3인방. 뭐의 대가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3인방은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신 3인방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선학 운동. 그래서 12페이지 보시면 반가로 4번에 조선학 운동이라고 그 제목이 나오시죠. 이 조선학 운동 그러면은 뭐 배경 있는데 필요 없고요. 이거는 뭐 필요 없고 그 내용이 중요한데 정약용 서거 99주기를 맞이하여 여유당 전설을 간행한 것을 계기로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정약용 선생이 돌아가신 99주년이 되던 게 1933년이거든요. 99주기가 1933년이었어요. 99주기가 33년. 제가 강조 드리는 이유는 33년. 그러니까 30년대라는 개념이기 때문인데 30년대 정인보, 안재용, 문일평 세 분이 공통적으로 뭘 하셨다? 정약용 선생의 실학 사상을 집대성했어요. 알겠죠? 그분이 남긴 책을 정약용 선생의 책을 연구하시면서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약용 선생 99주기를 맞이하여 그분이 쓴 여러 실학 책들을 정리하셔서 발표하신 겁니다. 그거를 여유당 전서라는 이름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왜 정약용 선생이었을까? 이런 거거든요. 왜 정약용 선생 책을 굳이 이 정약용 선생 책을 정한문이 연구를 하려고 했을까? 이런 얘기거든요. 이분은 일단 일반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실학자라고 하죠. 그럼 이 실학은 어떤 성향을 띠고 있느냐는 거예요. 실학은 뭐냐는 거예요. 조선 후기에 등장한 실학의 성격이 뭐냐는 거예요. 성격. 근대성인 거예요. 봉건적인 제도가 아니라 봉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학은 봉건적인 후진적인 그 조선의 그 사회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겠다라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국민주권, 그러니까 왕조가 아니라 민국 개념, 백성이 주인인 나라가 돼야 된다는 개념. 또 우리나라는 중국의 속국이었거든요. 당시 청나라에. 그거는 독립국이라고 볼 수 없다. 자주국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뭔가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그 민족주의적 성격. 뭐예요? 이게? 독립국가를 건설하면서도 어떤 국가? 근대적 성격의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정양 선생 글을 연구하다 보니까 조선 후기의 실학자가 우리가 자주적인 국가가 되어야 된다. 독립국가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근대적인 국가가 되어야 된다. 라고 그 내용이 담겨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시 우리 조선 식민, 우리나라의 상황 어때요, 지금? 1930년대가. 식민 상황이죠. 또 지금 식민 상황이니까 민족의 독립이라고 하는 건 거의 어려운 시기고 30년대는 거의 말살 직전 상황이었거든요. 민족이. 거기다가 우리는 일제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니네는 항상 낙후되어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 일본한테 진 거야. 이런 얘기만 계속 듣고 있었거든. 근데 정약용 선생이 100년 전에 쓴 그 책을 보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독립국가가 되고자 노력을 했고 근대성이 어떤 근대적인 국가인지 개념을 잡고 있었고 발전하려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걸 못하고 결국 일본에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러한 식민지, 민족 말살 직전 상황, 당시 낙후되어 있던 조선의 어떤 여러 정치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해결책 혹은 해결 방안, 솔루션 이런 내용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이 정양 선생 책을 막 연구하면서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원래 어떤 민족이었어? 근대성을 지향하고 있었고 독립적인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자주민이었다는 거야. 자주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다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누구 때문에 안 된 거야, 이게? 일본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일본의 침략을 당하면서 꺾인 거야, 이게. 이 얘기를 우리 국민들한테 하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 민족은 일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병신이 아니라 이거예요. 병신 찐따 같은 그런 민족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발전하고자 엄청 몸부림치던 그런 민족인데 일본의 단지 모해 앞에, 무력 앞에 그게 꺾인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보세요. 여당전설을 간행하면서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정약용의 실학사상을 뭐라고 써 있어요? 자주적이면서도 근대적인 사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우리 민족은 일본 민족보다 열등한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 알겠어요? 이거를 아는 거랑 모르는 거는 다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일본이랑 비교했을 때 항상 우리가 일본보다 못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아니야. 우리도 일본과 거의 뭐 비슷해. 아니면 더 나은 면도 있어. 근데 일본의 침략 앞에 그냥 무력으로 나라를 뺏긴 것뿐이야. 이거는 다른 거예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민족의 독립의 열망과 당연히 그 독립과 해방에 대한 당위와 그건 당연한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와 아니야 우리가 일본한테 뭐 계속 식민지 당할 수밖에 없지 우리는 일본한테 열등하니까 이런 거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알겠죠? 독립과 해방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와 독립 되겠어? 일본보다 못한데? 이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30년대에 우리 민족은 스스로 근대 국가를 만들 능력이 있는 데다가 자주적인 성격이 있는 데다가 독립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야 라는 거를 알려주려고 정약용 사상을 갖고 온 거예요. 알겠죠? 그거를 하신 분들이 누구라고요? 정안문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조선학 운동을 물어볼 거다. 조선학 운동. 그럼 조선학 운동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죽었지만 정약용입니다. 그럼 정약용을 연구하신 분들은 누굽니까? 정한문입니다. 정인보, 안재용, 문일평. 알겠죠? 요거예요. 정리되셨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냥 시작을 이렇게 한 이유는 그냥 이게 중요하고 이렇게 사관 공부하면서 역사학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역사학의 목적을 어디에 뒀어요? 민족의 독립을 위한 수단으로 봤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역사학을 우리나라가 식민지 상황에 있는 우리 민족에게 역사학이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독립할 수 있는 민족이야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정도, 그게 역사학의 목적이었다고 봤어요. 이걸 무슨 사학이라 한다? 민족주의 사학이라 한다. 알겠죠? 민족의 독립을 위해 역사를 수단으로 삼은 사학을 민족주의 사학. 그래서 박은식, 신채호, 정한문이다. 알겠죠? 이게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요? 역사학자들이 봤을 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역사 왜 배워? 너무 머리 아파. 난 역사 너무 싫어. 그죠? 그런 생각 많이 있거든요. 역사 너무 싫어서 나 이과 갔어요. 이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제가.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입장에서 보면. 알겠죠? 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1강을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